트럼프 대통령이 한덕수 대행과의 통화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인사말이나 다른 발언 대신에 가장 처음에 한 말이 무엇이냐? 국장 통화 시작부터 대선 나갈 거냐? 20년 넘게 그 대변인님께서 20년 넘게 국회에 계셨지만 네. 대선이 이렇게까지 타이트하면서도 또 국제적으로 진행된 적은 없잖아요. 맞습니다. 일단 타이트하다는 거 그 말씀드리면은 타이트하다고 하니까 넥타이를 좀 타일 좀 올리고 타이트하다는 거는 지금 예정이 없던 대선을 치르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2달 안에 모든 걸 끝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선부터 해서 예선, 경선, 본경선 그리고 대선까지 해서 모든 게 2달 안에 끝나야 돼가지고 정말 타이트한 일정으로 가야 되고요. 또 하나 국제적이라는 의미가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헌정 질서 위기가 이제 과연 누구 때문에 초래됐느냐? 이거에 대한 많은 이제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대 의석을 가진 제왕적 의회 권력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건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오판 때문인 건지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외신과 국제 지도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 또 하나 그거 하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동북아 외교 지형의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보수 정권이 탄생하느냐 아니면은 이제 좌파 정권 진보 정권이 탄생하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동북아 외교 지형이 크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같다. 그러면 그건 뭐냐 무역이라든가 외교 안보 그리고 경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미국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사저로 또 이사를 가는데 그렇죠. 서초동까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대변인으로 나오셨는데 그래도 뉴스가 쏟아지는 만큼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도 저희가 먼저 다뤄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NBS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한 대행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잘할 것이다 라는 긍정 인식이 56%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잘 나온 거예요. 그렇죠. 엄청 잘 나온 거죠. 중도에서도 52%. 그래, 그렇죠. 지금 전국 지표니까 이게 전국 지표 4군데 이제 여론조사 업체가 같이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이제 신뢰도 높은 이제 그런 이제 여론조사 결과죠. 일단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제가 분석하기로는 풍부한 국정 경험에 대한 사람들이 이제 호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래 했었고요. 그다음에 주미 대사도 했었죠.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는 국무조정실장도 하고 국무총리도 그때 이미 한번 했었습니다. 안 한 거 없어요, 사실. 그렇죠. 사실은 이분만큼 이제 관료로서 경험을 주요 보직을 다 거친 분이 없을 정도로 최고의 이제 관료 경험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떤 우리나라 국정이라든가 행정에 있어서는 이분이 자리를 하고 있다 그러면 안정적이다. 별 탈 없이 우리가 국민들이 일상을 유지할 수 있다는 그 안정감을 주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또 이번 윤석열 정부의 유일한 총리죠. 또 어떻게 보면. 그렇죠. 맞아요. 처음이자 마지막 윤석열 정부의 총리인 거고요. 그래서 지금 가장 이제 큰 의미가 뭐냐면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이자 마지막 했던 총리다 보니까 민주당 정부 그러니까 야당과 민주당 정부 아니죠. 민주당이 어떤 야당과 함께 우리 집권 여당처럼 맞서 싸웠던 유일한 어떤 관료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장관들은 몇 번씩 바뀌기도 하고 짧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국무총리는 한 번도 교체 없이 쭉 왔기 때문에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하는 영상을 샤우팅 많이 했어요. 샤우팅도 있고요. 굉장히 유명한 영상이 뭐냐면 지난번에 2024년 9월입니다. 그때 안민석 의원이 일본 원전 처리수 이거 방출 문제 때문에 질문을 하는데 거기서 굉장히 그거는 비과학적 질문이라면서 이제 질문에 더 날카로운 송곳으로 답변을 해가지고 화제가 된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서영교 의원이 이제 비판을 막 합니다. 사실 비난 수준의 비판이었는데. 대한민국 총리냐 일본 총리냐 이런 얘기 하니까는 화를 내면서 나는 대한민국 총리입니다라고 말을 했었고요. 국민을 움직이는 정치의 힘은 모욕이나 능멸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일가라는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때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대한민국 총리냐 일본 총리냐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프레임이 그러니까 오늘은 저도 좀 얘기 좀 많이 하겠습니다. 이게 프레임이 무슨 한일전 이런 프레임 약간 캐캐묵은 그런 프레임 언제까지 또 이렇게 할 건지 맞아요. 그래서 그런 프레임으로 그래서 한덕수 대행이 그때 했던 말이 뭐냐면은 지금 문제를 만드는 것들은 실제 문제가 있어서 거론되는 게 아니라 의원님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의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일갈해가지고요 굉장히 본회의장에서 시끌벅적했었습니다. 얼마 전에 또 고민정 의원하고도 또 약간 또 설정까지는 아니고 약간 티칭 같은 그림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민정 의원이 잘 모르고 얘기를 하니까 그게 아니라고 잘 찾아보라고 친절하게 알려드리고
맞습니다. 선생님 같이 그런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또 하나 장점을 또 말씀드리면 예. 이 지금 한덕수 권한 대행이 고향이 또 예. 호남입니다. 호남이다 보니까 확장성이 예.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또 지금 민주당에서 가지고 약점이 뭐냐면 호남에서 지지율이 조금 압도적이죠. 높지가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호남에 대한 어떤 확장성 가져올 수 있는 표심 이런 것도 있다고 해서 한덕수 권한 대행에 대한 기대가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 봅니다. 국민의힘 대변인으로 나오셨으니까 근데 당 후보들 얘기도 저희 당 후보 얘기도 하겠습니다. 일단 근데 앞에 한덕수 대행 관련된 얘기를 쭉 한번 다뤄보고요. 그리고 이른바 중도층에서도 뭐 중도층이 어디냐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중도층이라고 이제 뭐 잡힌 그 집단에서도 긍정 인식이 10% 포인트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보수층은 80% 지금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80%가 국정 운영을 잘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관측을 했습니다. 다른 조사도 좀 보겠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국힘 지지층 대상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등장하자마자 2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 기관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를 해서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본격적으로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는 시점인데 그 시점에도 지금 등장을 해가지고 등장하자마자 국힘 지지층 대상으로는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대선에서요. 마의 5%라는 룰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5%만 넘으면 그때부터 대선 도저 할만하다는 거거든요. 5% 못 넘는 후보가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노무현 이제 전 대통령이 대선 출마할 때 5% 뛰어넘으면서 탄력을 받아 쭉 치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5%만 넘어도 굉장히 이건 뭐 이제 주목받는 정도인데 첫 등장부터 8.8% 그러니까 거의 9% 되죠. 전체에서 8.8%. 김문수 전 장관이 19.4%, 유승민 전 의원이 9.8%. 그 다음에 이제 3등이었어요. 그렇죠. 범여권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8.8%라는 기록을 나타냈으니까 이거 엄청 높은 수치입니다. 등판부터가 굉장히 높은 수치였던 거고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이게 2등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1등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지만 김문수 장관이 37.8%로 1등을 했는데 그 바로 뒤에 있는 2등이 16.7% 얻은 한덕수 총리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3등과 2등의 차이를 봐야 돼요. 3등은 8.6%, 4등은 6.9%로 2등과 3등이 차이가 거의 더블 스코어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덕수 지금 대행이죠. 대행이 이제 국민의힘 보수층에서 상당히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저력을 가지고 있는 후보라는 게 처음으로 여론조사에서 수치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우리 지금 국민의힘 경선에서는 후보군에 이게 지금 들어가 있지 않는 애매한 상태인데 처음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등판부터 아주 높은 지지율을 보인다는 것은 잠재적인 국민 범여권에서 대선 후보 주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겠느냐 그런 의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당 그러니까 범여권 그렇게 보니까 지지층 대상에서 또 2등이었어요. 그러니까 지지층 대상으로 했을 때는 지금 16.7% 그러니까 2등이었다. 그렇죠. 이거 2등을 3등의 차이 많이 났죠. 차이가 많이 났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아마 화요일 수요일쯤에 여론조사 결과가 좀 많이 나올 텐데 그때 또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주말에 또 여론조사 하거든요. 또 정례적으로 리얼미터가 또 주말에 여론조사 할 건데 아마 월요일 아침 되면 또 이제 한덕수 권한 대행에 대한 조사가 또 나오지 않을까. 지금 상당히 여론이라든가 또 여의도 그 다음에 이제 총리실 주변으로 해가지고 연기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 대행 포함된 여론조사가 다음 주부터 좀 쏟아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 한덕수 대행은 출마에 대한 공개 발언은 하지는 않고 있어요. 대신에 국정 안정에 전념하겠다라는 입장인데 그런데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와 CNN 인터뷰 이런 게 이제 요즘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국정원 안정을 추구하겠다 그런 모양새인데 이게 매사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데 뭐가 잘 되려고 그러면 타이밍이 다 잘 맞고 안 되려고 하면 타이밍이 다 안 맞는데 이게 약간 타이밍이 공교롭게도 좀 오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전 세계가 지금 트럼프발 관세 전쟁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전화통화 이후에 한덕수 대행과 트럼프의 전화통화 이후에 공교롭게도 관세 유예 조치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정상 외교가 지금 완전 회복이 돼서 불안감도 또 해소가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라는 것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지도자가 현재는 한덕수라는 것을 공인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뭐 의례적인 통화를 했다면 한 뭐 3분 5분이 짧게 통화가 끝났을 거예요. 존중해진다 의미로 통화하는 거니까. 근데 이게 거의 30분
가까이 28분간 내용이 굉장히 깊게 들어가는 통화를 했었거든요. 그 내용을 좀 보면요, 관세라든가 에너지 협력에 대한 현안들 논의했었고요. 또 미국산 LNG 구매라든가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공동 투자에 대해서 통화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가지고 있는 조선업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미국이 굉장히 조선업에서 갈망을 하고 있거든요. 한국에 워낙 기술이 좋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했었고. 아 그렇죠. 그렇죠? 조선업이 사실 그 군함 관련된 거잖아요. 군함과 그렇죠. 관련된 건데 지금 미국이 조선업이 생각보다 지금 뭐 조선업이 예전에 비해서 과거에 비해서 지금 상당히 많이 침체가 돼 있고 기술 발전도 지금 뭐 그동안에 이제 조선업보다는 다른 산업 위주로 그렇죠. 발전을 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우리나라다. 우리나라. 예. 그리고 연령이 오래되는 구축함이 많아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을 빨리 리뉴얼을 해야 되는데 그 리뉴얼 기술도 가장 좋고 납품 기한도 가장 잘 지킨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예요. 트럼프가 예전에 그 여의도에 보면 여기 근처에 트럼프 월드라는 그 트럼프에 맞아요. 그 트럼프 맞아요. 근데 그 트럼프 월드 지을 때 그때 왔어요. 거제도에 있는 대우조선소에 갔었습니다. 아 참고로. 그래요? 그런 또 티. 아니 나는 여의도에 왔을 때 예. 트럼프 월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트럼프가 진짜 왔었어요. 트럼프 맞아요. 월드에. 예. 그래서 트럼프 월드가 제가 듣기로는 트럼프 월드에서 1년에 얼마씩 미국에 그 로열티 예. 준다 그러더라고. 왜냐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동산 이제 투자 전문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빌딩 관리에 대한 노하우가 있어가지고 네. 그 노하우에 대한 로열티를 미국이 낸다 그러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그 트럼프 월드에 사시는 분들은 네. 정말 트럼프가 설계한 그 건물 관리의 노하우 혜택을 받고 있다. 직접 설계까지 노하우는 노하우죠. 노하우를 설계받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약간 좀 새길로 샜었습니다. 예. 트럼프 월드 1, 2, 3가 있는데 네. 새길로 세서 그런지 그 셋강역에 있어요. 네, 예. 맞습니다. 짧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네. 예,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저희가 좀 깊게 들어가 볼게요. 오늘 중간중간 이렇게 저희가 뒷얘기도 좀 많이 드리겠는데 미국이 지금 한덕수 대행에 상당히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덕수 대행과의 통화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인사말이나 다른 발언 대신에 가장 처음에 한 말이 무엇이냐? 곧장 통화 시작부터 대선 나갈 거냐? 영어로 했겠지만 아무튼 대선 그렇죠? 나갈 거냐 이렇게 물어봤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대선 나갈 거냐?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게 가장 궁금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지금 그 얘기 들어보니까 예. 트럼프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 예. 한덕수 총리가 대선 나갈 수 있다라고 조언을 했다, 그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도 내가 통화한 상대가 여기서 잠깐 짧게 대행 체제로 있는 사람과 통화를 하는지 아니면 미래의 한국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과 통화를 하는지 아마 궁금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바로 그냥 대선 나갈 거냐라고 물어본 것 같습니다. 대선 나갈 거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네. 하는데 참고로 여기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게 단독 기사가 처음에 중앙일보에서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관련된 단독 기사도 이제 계속 후속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다른 언론에서도 이게 총리실 출입하는 기자들이 쓴 게 아니에요. 이게 외교안보 출입하는 기자들 통해서 주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외교 라인 아니면은 미국발, 미국 측 인사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총리실 이외에도 또 외교 라인이나 미국에서도 상당히 많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는 걸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트럼프가 한덕수 이제 총리의 대선 출마에 대해서 엄청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뭐 특정 후보를 밀자는 게 아니라 관심이 있는 건 관심이 있는 근데 거니까. 만약에 총리실에서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무슨 이제 언론 플레이다라는 이제 얘기를 들을 수 네.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이 미국에서 그 소식이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순수한 관심. 한국 지도자 누가 될 것이냐. 그리고 한국에 있는 미국 사람들도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제가 그렇구나. 자세히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이게 그 바이라인에 보고 이게 혹시 총리실 출입 기자가 쓴 거 아니야? 거기서 흘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이런 걸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통상적인 인사말이나 그런 발언 대신에 곧장 이 한덕수 대행에게 주변에서 좋은 얘기 많이 들었다. 그런데 대선 나갈 것이냐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덕수 대행이 많은 얘기를 듣고 있지만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라고 답을 했다고 하는데 한덕수 대행도 첫 마디부터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좀 당황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국내에서도 그런 질문 많이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기자들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대선 어떻게 하실 거냐라고 물어보는데 아직은 현재는 우리나라 지금 대선에 대한 총괄 지휘가 지금 국무총리한테 있거든요.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선 관리감도 잘하는 데 집중하겠다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밝혔다고. 아까 그리고 그 대변인 말씀하신 것 같이 그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이 지금 한덕수 대행을 유력한 대선 후보다 이렇게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통화 성사에 상당한 영향을 주기도 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력하지 않은 사람이면 트럼프 성격에 또 통화 안 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통화도 짧게 하겠죠. 예, 근데 30분 가까이 You 있으면 fired 이러면서 통화 안 하죠. 유명하죠. 예. 아이 썰렁한 얘기. 근데 또 저희가 또 말씀을 더 나눠보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전화 통화에서 한국에 특사를 보내겠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음 달에 5월쯤에 한국에 특사단을 보내겠다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관세 문제와 조선업을 포함해서 이른바 패키지 딜, 그러니까 한 번에 다 같이 한다는 거죠. 패키지 딜 그리고 방위비 협상 등에 관한 논의가 본격 진행될 전망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뭐 방위비를 엄청나게 올린다 여기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도 엑시트 플랜이 필요하거든요. 트럼프 입장에서도 지금 사실 뭐 주식도 엄청 떨어졌었고 그동안에 또 전 세계적으로 약간 비판을 하는 목소리도 있기도 했었는데, 또 어제 또 트럼프가 지금 관세 유예 조치를 함으로써 인해서 뭐 주식이 굉장히 뭐 한 번에 오르기도 했잖아요. 오늘은 살짝 좀 떨어진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도 또 엑시트 플랜이 있어서 또 한국에 어떤 식으로 또 외교 협상을 하느냐 이 여부가 또 앞으로 우리 전국에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트럼프 정부가 우리나라에 특사 보낸다 이 자체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나라 지금 특사를 보내는 의미가 없는 상황이라면요, 특사 보내지 않습니다. 자기도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느냐, 그리고 특사를 보내서 의미가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느냐 판단을 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 정권이 이재명 대표에게 바로 넘어가는 상황이라고 하면 굳이 특사를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 대통령이 나오고 나면 그때 특사를 보내든가 또는 외교 정상회담 하든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특사를 다음 달에 곧장 보내겠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한덕수 권한 대행에 대해서 뭔가 기대하는 게 있지 않겠느냐, 안정감이라든가 실무 협상 능력 그리고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총리실에서 그 한덕수 대행 관련된 오보가 나오면은 즉시 기자들에게 메일을 보내서 잘못된 내용을 지금 바로잡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보도를 보니까 통화 내용에 관한 보도 중에서 그 총리실은 정상 통화는 외교적 사안으로서 상세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된 일부 언론이 보도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러니까 뭐 조선업에 국한되는 뭐 통화를 한 것 같이 그런 식으로 보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방위비나 조선업에 국한되는 그런 그런 통화를 한 것 같이 보도된 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바로잡는 그런 모양새를 보였다고 하고요. 근데 이제 그 중앙일보의 보도, 그러니까 그 통화를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뭐 대선에 관련해서 물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관련된 분명히 이제 대선에 관해서는 얘기가 있었다. 그렇죠. 정정을 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걸 보면은 확실히 그런 대화가 오간 건 맞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일각에서는 지금 약간 좀 빠르게 나온 보도 같긴 한데 팩트 체크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뭐 주말쯤에 움직이지 않겠냐 이런 시각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주말은 좀 빠르지 않을까? 주말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실 잘 못 맞춰요. 주식도 저 따라서 하면 안 되고 뭐 맞추면 꼭 반대로 못 꼭 되고 반대로 그런 사람이 되고 있잖아요.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무튼 그 미국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나 일본 등 그러니까 동맹을 통해서 협상을 통해 관세를 낮추면서 그런 현안을 해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미국에서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엑시트 플랜으로 좀 짜보는 것 같아요. 그 제가 트럼프 책을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협상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합니다. 저도 봤습니다. 봤죠. 재밌죠. 되게 쉽게 잘 썼어요. 근데 굉장히 이 사람이 사업적인 비즈니스 마인드는 정말 탁월한 것 같아요. 본인이 타고난 것도 있지만 또 그걸 잘 훈련시켜가지고 자기 이익이 되는 것, 그리고 상대한테 본인한테 이익을 줄 수 있는 상대라면요 되게 존중합니다. 굉장히 자기한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상대라면 뭐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자기한테 줄 것이 있다 그러면 존중을 하고 어떻든 간에 성과물,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탁월한 재주가 있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덕수 권한 대행에 대해서 이렇게 깊게 얘기하고 구체적인 걸 얘기 나눴다는 것은 주고받을 게 있다는 계산이 이미 끝난 상태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미국 얘기 좀 더 하겠습니다. 그 주식하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어제 약간 밈이라고 하잖아요. 약간 뭐라 그럴까요?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 그 특정 이슈에 대해서 약간 우스꽝스럽게 만든 그런 만화 같은 거나 그런 거잖아요. 근데 어제 만화로도 많이 돌았던 밈이 있는데 트럼프가 훈련소 조교로 딱 옷을 입고 있어요. 트럼프가 훈련소 조교로 변신을 해가지고 팔별로 뛰기 몇 회, 30회 몇 회, 50회 몇 회, 목소리 봐라 작다, 목소리 봐라 작다 하다가 50회, 50회, 100회 이러다가 마지막에 10회 이렇게 웃으면서 실시 그래갖고 약간 다른 나라 대통령들이 약간 벙친 그런 표정을 짓는 이런 그런 좀 짤방 밈이 좀 돌았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렇게 관심을 많이 받았냐? 미국이 이제 관세 관련해서 최근에 굉장히 많이 좀 시끄러웠잖아요. 그래갖고 무슨
상호 관세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좀 중국에 대해서는 합계 관세율을 145%로 부과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국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포함한 다른 국가에 대해서는 3개월 동안 유예를 했는데 그 3개월 동안에 이제 협상을 하겠다는 거죠. 그게 트럼프의 그렇죠. 전략인데 그 엄청난 퍼센테이지를 다 적용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제 협상을 하겠다는 건데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이 이제 보복 관세를 적용한다고 하니까 145%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네. 125%가 아니라 145%면 엄청나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걸 또 완전히 다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중국하고도 또 협상을 하겠다는 거겠지만 145%를 부과를 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과의 파워 게임으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이 친중과 친미 프레임으로 전환될 수가 있다. 이런 관측이 많이 나오는 것 굉장히 같습니다. 중요합니다. 이번 대선에서 의외의 프레임 전환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사실 친중, 친미 또는 이제 미국이냐 중국이냐 선택 기로에서는 이런 프레임을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미국과 실질적인 정상 외교 회담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이제 대선 치르면서 미국과 가까운 거리로 갈 것이냐 아니면 중국과 가까운 거리로 갈 것이냐 이걸 선택하는 중요한 기로에 섰구나.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쭉 해왔던 행보가 굉장히 중국 중심이었거든요. 중국 중심은 곧 북한과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친중 행보, 종북 행보를 보여왔던 게 민주당의 그동안 행보였습니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이제 북한에 퍼주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실제로 800만 불을 북한에 보내줘가지고 현재 재판받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중국에도 쉐쉐하자 이렇게 하고 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중국에 가서 속국처럼 중국은 큰 산, 한국은 작은 산. 그리고 중국의 꿈이 곧 우리의 꿈이다라고 하면서 마치 중국의 속국인 것처럼 해서 굉장히 굴욕 매고란 비판도 많이 받았었습니다. 8개 혼밥. 그렇죠. 8개 혼밥하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 탄핵 소추안에 1차 탄핵 소추안 내용 아시죠? 너무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외교적인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는데 그 외교적 이유가 뭐냐? 북중로를 적대시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과 가깝게 했고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하고는 좀 거리를 두는 게 이게 탄핵 사유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곧 무슨 말이냐?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은 중국과 러시아, 북한 중심으로 가겠다. 그 의미란 얘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두 번째 탄핵 소추안 할 때는 이게 외교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철회를 할 정도로 그 정도였었거든요. 따라서 이번에 대선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친중 행보를 보였던 이재명 대표의 중국 편을 들어주는 그런 대통령을 뽑을 것이냐 아니면은 한덕수 권한대행이라든가 또는 우리 국민의힘에 있는 정통이 있는 이제 후보들이 나와가지고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이끌어갈 대통령을 만들 것이냐 이런 기로에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 셰셰, 중국의 셰셰, 대만의 셰셰하면 되지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그 미국에서 일단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 점령군 발언도 있었고 그다음에 과거에 이제 VOA에서 다뤘던 내용들도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서 비판적인 내용을 많이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대북 송금 같은 부분도 그랬고요. 그렇죠. 그리고 영국의 이제 경제지죠, 파이낸셜 타임즈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좌파 선동가라고 딱 단어로 규정을 했었어요. 레프트 파이어 브랜드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좌파적인 경제 정책과 안보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아마도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미국과 이제 영국 이제 자유 선진국 시장주의 국가에서는 조금 이재명 대표가 한국의 대통령이 되는 것에서 좀 경계하는 듯한 그런 외신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친중 국가로 갈 것이냐 아니면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국가로 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프레임이 잡힐 수도 있다. 저희가 짧게 좀 그 말씀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주에 미국 정치 전문가를 모시고 자세하게 한번 다루는 시간을 가지러 가고 있습니다. 난 이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엄청난 이슈예요. 사실. 미국이냐 중국이냐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면 과연 국민들은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뭐 사실 생각할 필요도 없을 것 같기는 하지만 워낙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선전선동을 잘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내란 선전 이거를 프레임으로 지금 짜고 있는데 이게 잘 먹히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난번 박근혜 정부 탄핵 이후에 대선에서도요. 막상 대선에 들어가니까 탄핵에 대한 어떤 책임이라든가 탄핵의 이유라든가 이거에 대해서는 완전 논외가 됩니다. 그렇죠. 미래의 국가 지도자, 우리를 이끌어줄 경제와 민생을 살려줄 지도자가 누구인가 거기에 온통 관심이 쏠리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우리가 곧 대선 치르게 되면요. 이제 미국이냐 중국이냐 이런 중요한 판단이 아마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도 언론사니까 특정 후보를 절대 밀지 않습니다. 저희는 객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고 다만 저희가 분석을 해보았을 때 민주당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지금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그 미국과의 관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 쓰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지금 뭐 재탄핵을 한다고 하고 있다. 재탄은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신경 쓰지 말고 뭐 똑바로 해라 이런 식으로 뭐 약간 그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그 내란 프레임으로 잡으려고 했었던 거를 지금 한덕수 대행이 최근에 이제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기도 했고 지명을 하기도 했고 2명이나 지명을 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미국 그날 또 같은 날에 또 트럼프와의 통화도 하기도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타이밍이 딱딱딱 들어맞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도 이걸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다. 그리고 비단 이 부분에 대해서 한덕수 대행에 국한하는 게 아니라 프레임이 전환이 되면 또 여당 후보들의 운신의 폭도 넓어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야당에서 한덕수 권한 대행을 탄핵을 못할 겁니다. 지금은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거든요. 지금 만약 탄핵시켜버리면 오히려 국민의힘한테는 도움이 주는 오히려 거죠. 좋아. 오히려 좋아. 그런 걸 계산을 못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최상목 권한 대행이 그러면 대행을 맡게 되는데 최상목 이제 경제부총리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탄핵안 발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탄핵안이 이미 국회에 와 있습니다. 법사위 계류 중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야 오늘 저녁에 얘기해서 내일 우리 탄핵시킬까라고 하면 다음날 바로 탄핵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상목 대행이 선거를 총괄하는 이런 자리에 갈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최상목 대행이 선거 총괄에 있어서 관리 감독에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자기 탄핵에 대한 어떤 두려움 때문에 신경 쓰기 때문에 선거를 공정하게 보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상목까지 대응을 주는 그런 일은 없을 거다.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시켰을 경우에 역풍이 거셀 것이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탄핵은 실질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탄핵해봤자 지금 여당에 좋은 일만 해주는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정치권에서는요 앞으로 한덕수 대행과 관련한 미국발 이벤트가 몇 번 정도 더 있을 것 같은 관측도 조금씩 나옵니다. 저 뭐 들은 바가 있는데 그렇게 될 것까지 몰라갖고 제가 또 말하면 반대로 돼가지고 저는 오늘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뭐 특사 관련된 부분도 한번 생각해볼 만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한덕수 대행이 페이스북에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런 식으로 좀 글을 자주 올리기 시작했어요.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는 글을 올리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그렇게 잘 안 올렸었거든요. 근데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해서도 페이스북에 자세히 적기도 했고 그리고 최근에 참모들에게 세상에 어느 한 세력이 다 한 게 있느냐 그러니까 뭐 한 편이 어떻게 다 해먹는 게 있느냐 이런 의미일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주변에 그러니까 나는 대선 출마 자격이 없다라는 뜻을 밝혔다고 하는데 또 한 대행을 잘 아는 분들은 또 다른 또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국가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에 어느 한 세력이 다 한 게 있느냐 이 말 참 중요한 게 우리나라가 이제 산업화되고 선진화되고 그 과정에서 민주화되고 했었거든요. 이게 한 세력이 다 한 게 아닙니다. 좀 잘하는 게 다 있습니다. 형제들마다 뭐 특기나 뭐 잘하는 재주가 다 따로 있는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이제 그 오래된 장기 집권 정부에 맞서가지고 민주화를 이뤄낸 그런 분명히 공은 있죠. 하지만 또 경제 발전이라든가 법치주의라든가 공정이라든가 이런 거는 보수 세력의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으로 우리나라를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는데 기여를 많이 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위기냐 경제적으로 민생 그리고 국제적으로 경제 성장이 지금 중요한 시기입니다. 분배보다는 성장에 더 방점을 둬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외교적으로도 안보와 안정에 더 방점을 줘야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 잘하는 그런 진영에 손을 들어주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짧게 좀 말씀드렸지만 박찬대 민주당 이제 당대표 직무대행이죠 이분이 원내대표 이분이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덕수 대행을 겨냥해서 한간의 소문대로 대통령을 꿈꾸고 있다면은 헛된 꿈이니 얼른 꿈 깨시라 이렇게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약간 긁힌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저희가 불안할 거야, 아마. 그런데 지금 이제 대변인으로 나오셨잖아요. 당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은 게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지만 등판까지는 장애물이 또 많다라는 그런 지적도 있는 것 같아요.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여당 얘기예요. 여당 얘기가 지금 뭐 한덕수 대행이 빨리 결론을 내려야지 안 그러면 이제 당 흥행이 좀 죽는다. 여당의 모 인사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본 이벤트가 그것처럼 되어버리고 한덕수 대행처럼 돼버리고 지금 당의 경선이 약간 죽는 거 아니냐.
그 지금 당의 경선은요. 지금 경선 현재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는 민주당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국민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그런 경선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건 그렇죠. 그 야당은 그렇죠. 사실상의 경선이 없잖아요. 왜냐면 야당은 하긴 하지만 그렇죠. 단독 콘서트잖아요. 이재명 대표 혼자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다 노래 불러. 그리고 뒤에 백댄서, 백코러스 이거 한 몇 명 세우는 들려리라는 거죠. 그리고 어제 김동연 지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출마 선언을 했는데 어디서 했죠? 출마 선언하고 해외에 나갔어요. 그런 행보는 전 처음 봅니다. 대선에 출마하는 사람이 보통 상징적인 서사가 있는 공간에 본인이 가서 그 서사를 가져오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해외로 나가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재명 대표 어차피 이재명 대표가 대선 주자가 될 거니까 민주당에 있는 후보들이 대선 출마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인천공항 좋은 공항이에요. 세계 최고의 허브 공항 아닙니까? 그러긴 하죠. 그러긴 하죠. 의미 있죠. 어쨌든 K공항. 그렇죠. 어쨌든 민주당과 비교하면 굉장히 민주당의 경선은 필요하고 지루한 이제 그런 경선이지만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너무나 많은 치열한 사람들이 재능 있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드라마가 나올 건지 기대감이 있습니다.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긴 하죠. 사실 그 뭐 안 나오시는 뭐 원희룡 장관 비롯해서 그다음에 또 김기현 전 대표도 불출마 선언했고 몇 분이 지금 불출마 선언을 하고 있긴 한데 김태흠 지사도 그렇고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그래도 뭐 한 10분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나경원 의원이 출마 선언을 아마 나경원 의원 오늘 한다고 합니다. 나경원 의원 조만간에 저희 뉴스캐비넷 출연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까? 반가운 소식이네요. 나경원 의원도 또 지난 탄핵 관련해서 탄핵 구매에서 많은 일을 했죠. 또 많은 일을 하기도 했었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나경원 의원부터 포함해서 또 다음 주 일요일에 누구죠? 오세훈 서울시장이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월화가 이제 후보자 접수를 받거든요. 우리 국민의힘 선관위에서 이런 식으로 아주 기라성 같은 후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이제 국민의힘 경선이 아마 압도적인 국민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그런 빅 이벤트가 될 거다. 거기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럼 대변인께 좀 여쭤보는 게 이게 본인의 취향은 좀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지금 1차에서 100% 그러니까 국민 여론조사 100%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원이 아니라 100% 여론조사를 하면은 4강. 이거는 뭐 그런 거잖아요. 월드컵 4강 그런 거 같이 한번 전략 예상 좀 부탁드릴게요. 4강. 지금 각종 여론조사, 전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과학적인 사고라는 국민의힘입니다. 일단 지금 김문수 장관이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2위가 지금 오세훈, 홍준표, 홍준표, 오세훈 뭐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4위가 누구냐? 4위가 지금 오늘 나경원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한단 말이에요. 나경원 가능성이 있고 안철수 의원도 가능성이 있죠. 4위에.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도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해서 이 6명 중에서 4명 유승민 전 의원도 그렇죠. 국민 여론조사는 조금 잘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라니까 유승민 의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7명 되죠. 그러니까 7명 중에서 이 4명이 나올 건 확실한데 그 4명이 누구겠냐? 이건 너무 어려워요. 마지막 4번째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 그렇죠. 네 번째가 아마 3명 중에 1명이 될 것 같은데 나경원이냐 유승민이냐 한동훈이냐 이 3분 중에 1명이 될 것 같다는 것은 뭐 대체적인 견해 같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1등은 김문수 전 장관이 될 것 같다는 말씀. 그렇죠. 지금 현재 근데 100% 이거 홍준표 시장이 보면은 굉장히 싫어하겠네. 아니 근데 이준호 너무하네. 광장하다. 근데 1, 2위는 약간 정말 치열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홍준표하고 김문수가 캐릭터가 겹치거든요. 단단한 보수 우파의 정통성을 가진 대표적인 인물이라서. 그런데 의외로 이게 중도에서 왜냐 100% 여론조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외로 중도표를 가진 오세훈 시장이 1등을 하는데 2등과 거의 깻잎 한 장 차이로 1등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도 좀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일단 4강을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2명으로 줄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죠? 그렇죠. 4명을 이제 뽑은 다음에 이 4명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이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25 이렇게 4명이 다 골고루 가져온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는 조금 차이 나겠죠. 그러면 거기서 조금이라도 많은 사람이 2명이 나오면 예를 들면 20 그다음에 30 나왔다면 30 하던 2사람만 결선 투표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지고 나머지 탈락한 3, 4위 표를 가져와서 가장 이제 힘을 실어주는 이제 그런 구조를 만드는 거죠. 그때 흥행이 좀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흥행이 될 것 같은데 아마 4등으로 올라간 사람들은 이 생각을 할 겁니다. 본인이 4등이긴 해도 만약 이제
뭐 25, 24 그리고 본인 26이다. 예. 이렇게 돼버리면 4등한 24가 나머지 후보들한테 이제 자기가 이제 협상 카드를 주는 거죠. 나랑 같이 하면은 내가 어떤 이제 보상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결선 투표에서 반전을 모색하는 그런 그림은 그려집니다. 근데 댓글 보니까 역선택 가능성 별로 없어요? 역선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조항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굉장히 조항인 질문 자체가 굉장히 기술적으로 들어갑니다. 전문가들이 만드는 거라서요. 예를 들면 처음부터 국민의힘에서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한 여론조사를 합니다라는 것을 밝히지 않아요. 그냥 이제 관계없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당을 지지합니까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국민의힘 당 지지한다, 민주당 지지한다라고 답하면 민주당 지지하면 바로 장을 끊깁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그 부정선거라든지 그 선거에 부정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론조사에서요? 여론조사 과정이나 뭐 취합 과정이나 등등. 그런데 저는 여론조사 과정 이거 전체 다 부정해 버리니 우리 대한민국 믿을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 뭐. 근데 선관위의 행태를 보면은 사실 그렇잖아요. 저도 걱정이 좀 되긴 하지만. 그거는 걱정이 되지만. 걱정되지만 그걸 지금 이제 걱정하면서 대선 치르지 말자 하기에는. 너무 지금 우리 지도자를 뽑는 자리가 공백 상태 오래 둘 수 없기 때문에 아마 만약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수에서 만약 정권을 잡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싹 다 선관위를 개편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선거관리위원장을 판사하고 견인 못하게 해가지고 선거관리 사범이나 소송이 들어왔을 경우에 영장이 지금 발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이제 동기라든가 선후배가 선거관리위원장 하고 있으니까 얼굴이 받쳐가지고 영장 발부 안 해주거든요. 그런 구조를 확 없애버려가지고 별도의 선거관리위원장을 뽑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또 하나 선거관리위가 헌법기관에 지금 돼 있거든요. 이거를 법률기관으로 바꿔가지고요. 선거관리위원회가 평상시에 감사원 감사라든가 또는 이제 국회 감사라든가 이런 걸 받게 해가지고 채용 비리 800명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이제 방지할 수 있게 아마 할 것 같아요. 선관위 얘기는 나중에 저 자세히 해보도록 하고요. 선관위 사실 진짜 할 말 많습니다. 그건 그렇고 지금 댓글 관련해서 뭐 스패너 없냐 관리 안 하냐 이러는데 요즘에 그러니까 많은 지금 경선 절차에 들어가기도 했고 요즘에 또 저희 채널이 약간 잘 되다 보니까 분탕질 치러 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만간에 한번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일단 들어온 만큼 분탕질 하러 오신 분들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께 노출돼가지고 더 많이 분탕질 하세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근데 이건 나중에 편집해야겠다. 지금 황우여 국힘 선관위원장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한덕수 등에 대해서 꽃가마 없다. 한덕수 꽃가마는 없다. 만약에 출마 뜻이 계시면 속히 경선에 들어오셔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국민의힘 후보가 확정되는 5월 초쯤에 후보 단일화를 모색하는 그런 시나리오도 좀 거론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꽃가마 없다. 그건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후보들과 다른 트랙으로 이제 경쟁하지 않고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는 원칙적인 방법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경선이라는 큰 빅 이벤트를 쳤고 당원과 당심을 모아서 만든 후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왜 매번 밖에서 데려오냐? 그렇죠. 그런 얘기도 있긴 해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보수가 반성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 민주당과 달리 민주당에서는 후보를 검증하고 키우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하면서 발굴도 많이 하죠. 그러면서 사람을 키워주는데 국민의힘은 좀 사람을 키우기보다는 필요할 때 밖에서 데려온 게 많지 않느냐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걸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기 멀리서 엄청난 쓰나미가 우리 마을 전체 온통 쑥대밭으로 만들 쓰나미가 지금 밀려오고 있는데 누가 우물에 침을 뱉었냐, 이걸 지금 따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쓰나미가 오면 그거에서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일단 가장 큰 위협에 대응을 해야 되는 건데 그보다 작은 거의 부분에 이제 우리가 가지고 다투는 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리고 말을 더듬으세요. 만약에 그리고 하나 만약에 당대변이라 만약에 그리고 정권을 우리가 뺏기는 상황을 가정해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보다 더 최악의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늘 했던 말이 이거예요. 문재인 전 대통령 너무 착하다. 정치 권력은 잔인하게 쓰는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했던 그것조차도 너무 순한 양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국민이 느끼기에는 그때 어땠습니까?
1000명이 넘는 사람이 수사를 받고요. 구속이 되고요. 네. 200명이 구속이 돼서 나중에 실제 감옥에 갔습니다. 네. 그렇게 정치 보복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너무 순하게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정치 보복을 몰래 하는 거라고 늘 얘기해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권력은 잔인하게 행사하고 보복은 몰래 하는 거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지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황은 우리가 절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데 눈에 지금 이슬이 촉촉히 네. 맺힌 것 같습니다. 지금 걱정이 많으시죠 지금. 잠이 안 와 요즘에. 제가 나중에 챙겨드릴게요. 혹시나 예. 그런 상황이 보복당하시면은 요즘에 요즘 조끼 하나 입고 다니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저격수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근데 이제 왜 네. 매번 밖에서 왜 데려오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도 의견 이제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비슷한 입장을 내는 그런 정치인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 아예 바깥 사람은 아니잖아요. 이 정부의 또 유일한 총리니까. 그렇죠. 예, 또 가장 잘 싸웠던 이제 강요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다면 야당과 선명성이 분명히 있는 거죠. 전방에서 최전방에 싸웠던 선수인 걸 맞는 거죠. 예,